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가 직원들의 워크스테이션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미국 재무부를 해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재무부는 현지 시간 30일 상원 은행 위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 1월 미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가 예상된다는 기상예보에 현지 시간 30일 미국 내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장중 한때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2월 인도분 천연가스 선물 가격 종가는 100만 BTU당 3.936달러로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6% 넘게 올랐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칩 선도주자 엔비디아가 이스라엘 인공지능 스타트업 런 AI 인수를 완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30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런 AI를 인수를 발표한 지 약 8개월 만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약 3주 앞두고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약 25억 달러의 안보 지원과 34억 달러의 재정 지원 등 총 59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성공 투자를 향한 힘찬 발걸음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전날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한 채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후에 계속된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도 4% 넘는 급락세로 계속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미증시 상승론 그리고 낙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잠시 후 이슈와이드 통해 더 다양한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하나하나 먼저 화면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를 통해 V2X가 DA 항공지 지원 대규모를 계약했다라는 소식을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또 이어서 2025년 증시 전망 속에서 가장 큰 이슈였었던 비트코인 즉 암호화폐에 대한 소식도 다뤄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국내외 증시 전망을 통해 내년도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대한민국 증시 전망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아침에 읽는 미증시를 통해 A부터 Z까지 김혜연 캐스터와 함께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2024년의 마지막 거래일을 하루 앞두고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1%가량의 하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19% 하락하면서 19,487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1.07% 하락하면서 5,90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도 1% 가까이 0.97% 하락하면서 42,57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2024년의 마지막 월요일을 좀 씁쓸하게 마무리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시장에 특별한 악재는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적어지면서 동력을 잃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의 하락세 이후 차익 실현 매물들이 더 출회되면서 지수 상승에 제한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한 해 동안 지수의 상승률을 보면 S&P 500과 다우지수는 각각 23%, 13% 상승했고 나스닥도 올 한 해 동안 30% 상승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그동안의 상승세를 멈추고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4.539%로 오늘 1.73% 하락하며 거래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엔비디아가 소폭 상승해주기는 했지만 오늘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5,027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WTI는 0.76% 소폭 상승하면서 배럴당 71.14달러 만들어냈습니다. WTI 점점 자원의 상승의 흐름에 따라서 상승했고요. 이제 M7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1.33% 하락하면서 252.2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동안 시총 4조 달러를 향해 고공행진을 지속하던 애플의 주가, 연말 거래량 감소와 차익 실현 매물에 1% 넘는 하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만이 소폭 상승해 주었는데요. 0.35% 상승하면서 137.49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런 AI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인수 금액이 약 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런 AI는 GPU의 자원 활용도를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죠. 이번 인수를 통해 기존 하드웨어에서 더 나은 성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32% 하락하면서 424.83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아마존 역시 1.1% 하락하면서 221.30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보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1.43% 하락하면서 591.24달러의 종가 만들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자체 검열을 막겠다고 나섰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테슬라도 3.3% 하락하면서 오늘 조금 큰 폭의 하락세 만들어냈는데요. 417.41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테슬라는 4분기 인도량 실적을 1월 2일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UBS와 바클레이즈의 분석가들은 약 51만 대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번 인도량과 함께 1월 말에 있을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알파벳도 0.79% 하락하면서 1% 가까운 하락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하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V2X입니다. 2.62%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국가안보 및 방위를 위한 통합솔루션 제공업체 V2X는 100대가 넘는 마약 단속국 DEA 항공기의 함대 지원을 위해 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V2X의 매출은 42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과 수익성 증가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계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V2X의 사장 겸 CEO는 이번 계약이 DEA가 마약 밀매와 싸우고 국가 안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V2X의 솔루션을 사용하는 데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일이라며 자평했습니다. 이어서 이퀄리티입니다. 5.12% 상승하면서 46.59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퀄리티는 에팔레치아 지역의 광범위한 토지를 보유한 250억 달러 이상의 천연가스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가스 생산 업체인 이퀄리티의 주식이 5% 넘게 상승했는데요. 바로 천연가스 가격과 함께 상승한 거죠. 천연가스 선물은 2016년 이후 가장 좋은 흐름으로 57% 이상 상승했습니다. 월요일장에서는 17% 이상 상승했습니다. 최근 AI 산업의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천연가스가 각광받고 있는데 미즈호는 목표 가격을 48달러에서 57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입니다. 8.19% 하락하면서 오늘 큰 폭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단일 기업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설립자 마이클 세일러가 현지 시간 30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2,138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매수가는 97,837달러입니다. 마이클 세일러에 따르면 회사는 현재 44만 6,400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며 평단가는 6만 2,428달러입니다. 회사에 따르면 2024년 올해 현재까지 비트코인 수익률이 74.1%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약 2주 전 10만 8천 달러까지 올랐지만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글로벌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참사 전날 노르웨이에서도 비상 착륙했다. 참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전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 기종이 항공사 제조사 보잉의 737-800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기서 해당 기종이 최근 다른 국가에서도 유압장치 또는 랜딩 기어 고장 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0일 네덜란드 항공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지난 28일 이륙 직후 이상이 있어 다른 공항으로 우회했음을 밝혔고요. 또 여객기는 비상 착륙에는 성공했으나 활주로를 벗어나 풀밭에서야 완전히 멈춰설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인은 유압장치 고장을 겪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11일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에어 인디아 익스프레스 소속 보잉 737-800 기종 여객기는 이륙 직후 랜딩 기어 문제로 이륙 후에 2시간 반 만에 회항했습니다. 지난 7월 19일에도 영국 저비용 항공사인 투이 항공사 소속 보잉 737-800 기종의 여객기가 랜딩 기어가 접히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고요. 보잉 737-800 기종 그리고 보잉의 높은 항공기 제작 기술과 경제성을 접목해 성공한 대표적인 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북미에서 인기가 있는 기종인데 특히 LCC에서 단거리 해외 노선 등에 많이 쓰여지고 있는 항공기입니다. 한국에만 101대가 도입되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4,400대가 이미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여객기의 약 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 초 미국 하원 의장 선거에서 공화당 내 강경파의 이탈로 지난해와 같은 의장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원은 119대 의회가 시작되는 내년 1월 3일 하원 의장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의장은 다수당인 공화당 몫이며 공화당은 지난달 후보로 마이크 존슨 현 의장을 만장일치로 지명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공화당 내 강경파 내에서 최근의 임시 예산안 처리 과정이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존슨 의장에 반대하는 기류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앞서 지난해 1월에도 공화당 내 강경파들의 반발로 인한 100년 만의 재투표로 약 3일간 의장 공석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퇴임 후 약 40년간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인권 신장에 기여해 최고의 전직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는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이 29일 별세했습니다. 향년 100세의 나이였고요. 1977년부터 1981년까지 39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외교는 물론 국내 문제에도 많은 위기를 겪은 바 있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세계 원유 공급이 중단되는 2차 석유 파동이 발생했었고요. 또 뒤이어서 스태그플레이션 역시 직면하게 했습니다. 이란 혁명 이후 강경파 대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을 검거하고 대사관 직원 등 52명을 약 444일간 억류하는 사건도 발생한 바 있었고요. 1979년 3월에는 펜실베니아주 원전 2호기 노심이 녹아내리는 미국 원전 사상 최악의 사고도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업적도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협정으로 미국과 중동의 적대 행위를 끝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1979년 1월 미중 국교를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의 업적 중 많은 부분은 대통령직 퇴임 이후에 이루어졌다며 40년 이상의 업적으로 명성을 얻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증시가 올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시가총액 10조 엔을 넘는 기업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시총 1위는 도요타 자동차. 우선 도요타는 올해 상반기 세계 판매 호조와 가격 인상 효과에 힘입어 주가가 크게 뛰었는데요. 최근에는 자기 자본 잉유 즉 ROE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27일 약 5개월 만에 시총 50조 엔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히타치 제작소는 올해 1월 처음으로 10조 엔을 돌파했습니다. 송배전과 디지털 사업의 성장성이 주목받은 덕분입니다. 또 오랜만에 10조 엔 클럽에 복귀한 종목도 있습니다. 닌텐도인데 닌텐도는 2007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시총 10조 엔을 넘어섰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지난 27일 기준으로 올해 들어 약 20%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생산 및 배치를 중단하기로 한 조약, 즉 INF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철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도 이 조약에서 탈퇴한 바 있는데요.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가 전략 지역에서 벌이는 불안한 행동과 그에 따른 위협을 분석, 평가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INF는 1987년 12월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서명으로 체결됐었습니다. 사거리 500에서 5,500km인 중단거리 탄도 그리고 순항 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러시아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미국이 유럽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면서 군축 기준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이슈와이드를 통해 더 다양한 소식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와이드에서는 2024년 큰 폭의 상승세를 겪으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었던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른 만큼 크게 하락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더 큰 상승세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2025년도 코인 전망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시세부터 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비트코인은 지금 소폭의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약보합 수준이고요. 현재 92,000달러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 처음으로 고안을 냈습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었었고요. 참 이 시작 단계부터 스토리가 재밌는데 2008년 서브프라이즈 모기지 사태와 여기에 더불어서 리먼 브라더스 파산에 대해서 은행권에 대한 탈중앙화 조짐이 생겨나고 여기에 더불어서 생겨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비트코인 ETF가 올해 1월 상장을 하면서 국제 자본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고요. 계속된 상승세를 올 한 해에만 180% 넘게 거의 130% 넘는 수준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20일 SEC 즉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ETF 상장을 승인하면서 제도권 내 편입을 하게 됐었고요.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거치면서 계속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반감기, 비트코인은 현재 약 93%에 해당하는 약 1,940만 개가 채굴이 이미 됐습니다. 총 수량으로 따지게 된다면 2,100만 개가 수량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공급이 고정적으로 제한적이라서 기존의 법정 화폐랑은 어느 정도 다른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반감기는 신규 비트코인의 공급을 감소시키면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가격을 상승시키는 프리미엄 효과가 있습니다. 또 신규 비트코인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 4년 주기로 반감기를 겪고 있는데 가격 변동폭이 좀 크다라고 하는 게 특징적일 수가 있겠고요.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벤트인데 신규 비트코인 공급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반감기 이후 1년에서 2년 동안 비트코인은 강력한 상승장을 경험한 반면 그 이후에는 과열된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또 큰 폭의 하방 압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 반감기 이후 2013년도 말에는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다만 바로 연이어서 2014년도에는 약 80% 하방 압력을 크게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2016년 반감기 이후인 2017년도에도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줬었는데 바로 또 2018년 85% 수준의 하방 압력, 즉 하락폭을 보여줬다. 여기에 더불어서 마지막 2020년도 반감기를 거친 후에 2021년도 또 상승장을 좀 보여줬었죠. 또 2022년도에는 약 70% 하락세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 과거 경험으로 폭락장이 2014년, 2018년, 2022년도에 있었으니까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6년도 조금 더 주목해보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또 업계에서는 이러한 반감기가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 역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트코인 소식 전해봤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더리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의 이더리움은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살짝 상승하는 모습이죠. 0.62%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3,354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탈릭 부테린이 2013년도에 처음으로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출시는 2015년도에 했고요. 목적은 단순한 디지털 화폐를 넘어서 스마트 계약, 즉 디앱의 구축 플랫폼을 제공한다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스마트 계약, 즉 자동으로 실행되는 조건 기반의 계약이 진행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었고 또 지분 증명은 POS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이랑 좀 다른 점은 토큰을 기반으로 한 부분인데 여기와 더불어서 하드포크 쪽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프로토콜, 즉 규칙을 근본적으로 좀 변경하면서 기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호환되지 않는 새로운 체인을 생성하는 과정, 또 이를 통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두 개의 독립된 체인으로 좀 분리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하드포크의 주요 사례로는 비트코인 캐시와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선 장점으로는 기능 확장과 기존 기술적인 오류를 수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분열 그리고 보안의 리스크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 종목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세 번째는 테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테더도 역시나 좀 계속된 흔들림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큰 폭의 상승도 큰 폭의 하락세도 나타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보합권 내에서 출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더는 2014년도에 출시된 가상화폐입니다. 미국 달러와 1대1로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가격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됐다라고 합니다. 법정 화폐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가치가 있는데 여기서 고환율 여파가 여기까지 오고 있나라고 하는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달러 연동 코인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테더이고요. 또 한 1달러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1,500원대까지 치솟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즉 환율에 대해서 변동성이 함께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장점으로는 광범위한 사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거래소 간의 자산 이전 및 암호화폐 거래 시에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투명성 문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준비금 비율 그리고 회계 검증에 대한 부족함이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준비금 논란이란 테더가 USDT 즉 이 발행된 이후에 코인만큼 달러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이 준비금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결국 2019년 테더는 준비금이 달러가 100% 보유가 아닌 채권 그리고 대출 등 다양한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는데요. 여기와 더불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역시도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분석했을 때 바이낸스 코인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시죠. 자, 우선 바이낸스 코인은 2017년 바이낸스 거래소의 유틸리티 토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바이낸스 생태계 내에서만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확장성은 디파이와 NFT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강점 역시 돋보여지고 있습니다. ICO를 성공한 사례로도 꼽혀지고 있는데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IPO로 유명하죠. ICO는 코인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인데 출시 당시 ICO로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히스토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솔라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는 오늘 시장에서 0.7%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9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서 시작을 했고요. 고속 트랜잭션과 저비용 블록체인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연증명 POH로 초당 6만 5천 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좀 수수료가 저렴하다라고 하는 강점 역시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도에서 2022년도 사이에 네트워크 중단, 즉 여러 차례 네트워크 다운으로 신뢰성이 좀 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논란이 있는데 신뢰성 논란은 빈번한 네트워크 다운 문제로 아직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과 겨루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 코인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0.2% 정도 하락하다가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도지코인입니다. 일명 밈코인, 즉 테슬라 CEO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와 함께 오르고 내리고 있는 코인으로 유명하죠. 2013년 빌리 마커스와 잭슨 팔머가 개발했습니다. 인터넷 밈에서 영감을 받은 재미 요소로 시작했는데 특징은 낮은 거래 수수료로 소액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혁신보다는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어 있고요. 특징적인 사건은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 CEO를 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일론 머스크 효과로 머스크 언급으로 급격한 가격 상승이 돋보여졌었던 코인입니다. 커뮤니티 주도로 레딧과 트위터에서 지지가 좀 증가했었고요. 특징적인 이슈와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시면 우선 테슬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실용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실제 활용보다는 투기성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간과할 수가 없겠는데 일론 머스크가 2019년도부터 도지코인을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상승세가 모여지고 있고 이후에 도지코인의 비공식적인 홍보대사 역할을 맡게 됐는데 테슬라의 결제 수단으로 도입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고무적이지만 다만 그 외에는 실용성과 활용도가 좀 낮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는 계속된 상승세를 좀 제한시킬 수밖에 없는 요소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히트맵을 통해서 전반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 시세를 좀 살펴봤습니다. 각 코인과 관련된 히스토리 그리고 특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해당 코인들 2025년도 전망과 함께 우리가 이걸 투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마음으로 접근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A부터 Z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스튜디오에 이분 함께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스매시파이의 백훈종 대표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이야기가 너무 길었죠. 아닙니다. 너무 네, 잘해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 방송에는 코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룬 게 처음이라서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참 많습니다. 우선 더 넓은 시선으로 시장을 좀 확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들 좀 나눠볼 텐데 2025년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우선 미 연준의 매파적인 정책이 계속 나오고 특히나 연준 이사가 여기서 더 우리는 연준에서는 비트코인 비축하지 않겠다, 비트코인을 통화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면서 계속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역대 최고가를 터치하면서 12%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비트코인은 어떤 흐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미 연준의 매파적 정책이 분명히 비트코인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내년에도 좋을 거냐 나쁠 거냐라는 대답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과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연준 의장은 어쨌든 간에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즉 비트코인을 살 수 없다. 연준은 현재 법상 페더럴 리저브 액트라는 게 있는데 그 법안에 나와 있는 명시되어 있는 연준이 보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에 비트코인 들어가지 않으니까 원론적으로 안 된다고 한 것일 뿐이고요. 오히려 기자의 질문에 그냥 안 된다고 했으면 됐는데 이렇게 법을 바꾸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준 것 자체가 굉장히 중립적이면서도 법을 바꾸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너무 언론에서 이거는 안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해서 편파적인 방송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비트코인의 국가적 차원에서 비트코인 비축 법안 이게 지금 미국 상원 의원이 지금 발의를 해서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면은 하원과 상원을 조만간 이제 통과를 할 거고요. 그게 2025년 중에 안 될 수 있지만 2026년이 된다 하더라도 이 논의가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비트코인 가격에는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을 할 겁니다. 일단 연방정부만 비트코인을 보유하리라는 법이 없어요. 주정부도 먼저 비트코인을 보유하러 나설 수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와 현재 텍사스주가 주의회에서 비트코인 보유 법안을 발의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제 암호화폐 차르라고 하죠. 암호화폐 지도자 데이비스 엑스라고 하는 분이 임명이 되어서 디지털 자산 관련된 법안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호재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지 않을까, 내년은 좋은 원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에도 상승세를 거듭할 수 있는 비트코인 시장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반감기라고 아까 제가 직전에 브리핑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여러 차례 폭등과 그리고 폭락을 경험하면서 반감기라고 하는 단어를 투자자분들께 콕 집어서 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면서 지난해에도 좀 상승세를 이제 좀 시작하려나 했는데 실제로 올 한 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자, 이번 사이클 이전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려주실까요? 일단 지난 3번의 반감기를 거치면서 진짜 비트코인의 역사는 1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4년에 한 번씩 가격이 상승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이제 4번째 반감기고 올해 4월에 있었죠. 지난 4년 전, 그리고 그보다 4년 전, 그리고 그보다 4년 전 총 4번의 반감기를 거치면서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와 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한다. 4년 주기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이번에 다를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지난 15년 동안은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저금리 상황에서 가격이 올라줬기 때문이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은 무제한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고 그다음에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제로금리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즉 금리가 낮아지는 환경, 금융 완화, 양적 완화 환경에서 비트코인이 태어났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존재해왔는데 이번 사이클의 다른 점은 이제 2022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많이 올리고 이제 조금 내리는 반전하는 중이라는 관점이 이제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즉 비트코인이 지금 반감기 사이클, 4년 주기 사이클의 이제 마지막 해 4년째에 와 있는데 보통 이때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거든요.
2021년이 지난 4년 주기 사이클의 마지막 해였고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6만 9천 불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반감기 때, 당시 반감기 때 가격 대비해서 30배 정도가 올랐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100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반감기 가격 대비해서 전고점까지. 2013년에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이번에도 적어도 두세 배 정도, 반감기 때 가격이 4만 5천 불 정도 되니까 그때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오른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과연 고금리 상황에서도 오를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의 의심이죠. 저는 근데 연준의 양적 완화 또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더 직접적으로 상관성이 있는 것은 그 연준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부채의 양과 관계가 더 깊기 때문이에요. 즉 미국이나 아니면 글로벌 그 M2 광의 통화량이 늘어나면요, 결국 비트코인의 가격은 반사이익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비트코인은 극강의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2,100만 개라고 하는 탑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희소성과 무한히 양이 늘어나는 법정화폐가 굉장히 대립되는 구조로 계속해서 가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은 그래서 오른다. 그래서 2025년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2025년도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과 함께 우선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되더라도 비트코인과는 크게 관련성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계속된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잠시 주춤했었던 시기가 있었죠. 얼마 전이었는데 바로 양자 컴퓨터의 등장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다. 100회년, 즉 10의 24승. 정말 긴 기간에 걸쳐서 뚫어낼 수 있는 부분을 단 5분 만에 뚫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글의 윌로우를 장착하면서 비트코인 역시도 뚫리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보안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가 된 건데 이때 하방 압력을 좀 받긴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이 양자 컴퓨터도 비트코인의 오래된 하나의 퍼드라고 하죠. 굉장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때 사람들의 마음을 철렁 내려앉게 하는 안 좋은 뉴스로서 계속해서 등장을 해온 재료입니다. 양자 컴퓨터는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이 암호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학문 그리고 이 기술을 뚫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악재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쓰고 있는 암호학이라고 하는 거, 암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트코인이 절대 남들에게 내 그 지갑 주소를 보여주더라도 내 지갑에 들어있는 비트코인이 탈취되지 않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 지갑 개수가 우주에 있는 원자 개수보다도 많이 존재할 수 있고요. 바다에 있는 물방울 개수보다도 많다. 사막에 있는 모래알 개수보다도 많다. 그러므로 유추할 수는 없다. 지금 현재 존재하는 슈퍼컴퓨터 기술로는 유추해서 뚫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을 이제 양자 컴퓨터라는 게 나오면은 이 믿음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개념인데요. 양자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이 비트라고 하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비트로 이루어져 있죠. 전류를 보내면 1, 전류를 보내지 않으면 0입니다. 0과 1로 이루어진 언어로 돌아가는 게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트랜지스터라는 게 이 전류를 보냈다 안 보냈다를 반복해 주죠. 그래서 시간의 구애를 받습니다. 즉 시계 열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 계산을 할 때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래 걸리는 거예요. 랜덤 넘버를 맞춘다. 아까 100회년 말씀하셨는데 100회년이 걸리는 문제를 푼다 했을 때 계속해서 랜덤으로 대입해보고 안 될수록 그 문제가 답이 틀릴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컴퓨터는 이제 이 문제를 푸는데 100회년이라는 게 걸리는 겁니다. 네. 너무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근데 구글의 윌로우 칩은 이거를 중첩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분 안에도 가능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양자 컴퓨터라는 게 상용화되려면 아직까지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초전도체 방식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200도가 넘는 극한의 환경에서 전류를 보내야 에러를 최소화하면서 컴퓨터가 구동돼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마이너스 200도를 구현할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윌로우 칩이 실제 양산되더라도 상용화될 때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또 동시에 비트코인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2010년에 비트코인 포럼에 어떤 글을 썼는데 이 비트코인이 양자 컴퓨터 같은 게 개발되면은 암호 기술에 이제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이미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자체적인 이 양자
컴퓨터를 방어하기 위한 기술들을 계속해서 개발해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단지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면 이미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다 닦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큐비트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선 비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 0 또는 1 하나의 값을 가질 수가 있지만 큐비트 같은 경우에 0과 1을 동시에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얽히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강점이 존재할 것 같은데 여기와 더불어서 우선 아직까지는 좀 긴 그런 좀 남아 있겠죠. 자, 여기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위해서 회사 주식 수를 100억 주 더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투자냐, 투기냐라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부분인데 정말 잘하면 투자로 정말 회사가 급성장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다만 여기서 비트코인이 또 하방 압력을 크게 받게 된다면 회사의 가치가 많이 손실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함께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그럼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공격적인 매수 사인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이 영어에는 루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네. 바로 이제 어떤 취약점을 찾아냈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런 표현을 쓰죠. 루폴을 찾아냈다. 이게 마이클 세일러가 찾아낸 현재 이 법정화폐 기반의 금융 시스템의 루폴, 그 취약점을 찾아내서 저는 이용하고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8월 5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증시가 다 공황에 빠지고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빠지고 했었는데 그 엔캐리 트레이드가 바로 마이클 세일러가 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즉 이자가율이 굉장히 낮은 일본에서 저리에 자금을 빌려서 자본 조달을 해서 그걸로 고금리가 나오는 것에 투자를 하면 무위험 차익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달러에 투자를 해왔고 그 돈들이 다 일본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 심지어 비트코인에도 들어가 있어서 8월 5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났을 때 미국 주식시장, 비트코인 그리고 일본 주식시장이 다 이제 폭락을 한 거였어요. 근데 바로 이게 기본적으로 스마트한 투자자들, 스마트 머니가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투자 행위입니다. 무위험 차익 거래. 이거는 워렌 버핏도 좋아하는 투자 행위입니다. 일본에 있는 상사 주식들 많이 샀죠. 그 상사 주식들을 산 이유는 그 상사 주식들에서 배당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이 무위험 차익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일본에서 저리에 자금 조달을 해서 이 디비던드를 몇 퍼센트 받는 걸로 무위험 차익 거래를 한 거죠. 근데 마이클 세일러 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이야말로 진짜 경화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강력한 자산인 겁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야 미국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달러화의 가치도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하는 연화이거든요. 경화의 반대말입니다. 약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양이 무한히 팽창되고 그러면서 구매력도 같이 떨어지는 연화다라고 보고 이 달러에 대해 회사의 유보금을 또는 주식 가치를 맡길 수가 없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마치 우리가 이제 예금이나 저축을 하듯이 이 돈을 파킹을 해놔야 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찾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MIT 공학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물리학에 이 대입해서 비트코인을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데 비트코인을 한마디로 어떤 맨하탄 같은 대도시에 있는 빌딩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 빌딩을 단지 디지털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주머니에 쏙 넣어서 어디로든 갈 수 있고 뭔가 내 재산을 뺏어가려고 하면은 지킬 수 있는 게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앞으로도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자본 조달을 달러화를 활용해서 무한히 공급받고 이게 이제 하나의 루폴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회사채를 발행하는데도 사주니까 돈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돈으로 뭘 하냐? 가장 자기가 봤을 때 경화, 가장 스트롱게스트 머니라 할 수 있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니까 투자자들이 좋아한다. 주주들이 좋아한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지금 로직인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는 굉장히 잘 워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로서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제 이게 투기라고 하는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최근 나오는 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 변동성을 과연 견딜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2025년에 한번 우리가 관점 재밌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변동성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일까요? 네, 조금 더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시각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개당 가격이 1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스테이블코인, 앞서서 코인 브리핑 때도 잠시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라고 해서 인기가 있었지만 다만 앞서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뢰성에 대한 논란 역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앞으로 2025년도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470원, 80원까지 가고 내년에는 1,500원까지 간다는 노무라 증권의 리포트도 나오고 했더라고요. 근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서 보시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상장이 다 돼 있는데 1,500원을 이미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 외환 당국의 개입이 없는 가상자산 시장의 달러 환율이야말로 진짜 원달러 환율이다라고 하면서 1,500원이 실제 원달러 환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언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의견이 있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환 당국의 개입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냥 순수하게 100% 개인 투자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투명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내년에도 올라갈 것 같으면 국내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달러 예금이랑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은행 계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딘가에 내 개인 정보를 넘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외환 당국에 10,000불 이상의 거래가 있을 때 보고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굉장히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게다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거래소입니다. 이 국내 거래소는 원화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지만 바이낸스 같은 역외 거래소로 나가면 이제 업비트나 국내 거래소보다 훨씬 더 상장되어 있는 종목도 많고 트레이딩할 수 있는 종목들도 많고 다양하죠, 옵션이. 이곳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거래를 하려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 만약에 2025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말씀해주신 이더리움이라든지 BNB 같은 기타 암호화폐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진짜 코인 불장의 원년이 된다면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의 인기는 덩달아서 높아지게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거래량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요. 국내에서 자본 엑소더스라고 할 수 있죠. 국내 거래소에서 자본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은 더 가속화될 거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내년도에 정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암호화폐 불장이 오게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이와 관련해서 동반의 상승세를 당연히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환율에 대한 변동성 역시도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그려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인기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에서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가 생긴다. 즉, 백악관 내 암호화폐에 관련된 TF가 만들어진다라는 소식인데 이와 관련해서 또 상승세가 보여줬었고요. 근데 사실상 트럼프는 암호화폐 반대론자였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선회한 이유에 대해서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라고 하는 그냥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좀 코멘트 주실까요? 네, 트럼프 1기 때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달러 우선주의를 바로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달러가 최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치가 유지돼야 한다. 기축통화로서 계속해서 쓰여야 한다라는 아주 클리어한 그 확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는 비트코인이 이 달러의 위협이 되는 존재로 해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또는 뭐 디지털 머니 이런 식으로 자꾸 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달러의 위협으로서 받아들였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그때는 굉장히 배척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2기 집권을 하면서 트럼프의 참모진들을 보시면은 전부 다 이제 젊은 사람들, 특히 부통령 제이디 벤스 같은 분들은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투자자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비벡 라마스와미, 이 트럼프 대통령과 경선에서 경험을 치렀던 분은 역시 이제 창업자 출신이자 투자자 출신으로 비트코인 투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중용한 내각의 여러 인재들이 다 비트코인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은 달러의 어떤 대체제가 아니라 또는 경쟁자가 아니라 달러와 상호 보완 작용을 하는 무언가다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겁니다. 비트코인은 자산이자 어떤 미국인들의 개인 주권, 개인 자유 이거를 신장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디지털 기술이고 이것을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를 모아나가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고 그게 달러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본 겁니다.
이번에 한번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가 등장을 하면은 어떤 정책들을 펴는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대표적으로 기대되는 게 바로 이 중국 대리기거든요. 중국 대리기가 아주 적극적으로 실현이 될 겁니다. 그때 이 중국의 자본 엑소더스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을 아주 바라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암호화폐의 캐피털이 되어서 비트코인 관련 산업들을 다 육성하고 법인세도 낮춰주고 이렇게 암호화폐 캐피털로서 계속해서 미국이 굳건히 있으면 지금은 현재 중국 자본이 비트코인을 통해 빠져나가는 국가들이 뭐 스위스 아니면 두바이,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입니다. 조세 피처라고 할 수 있는 곳들. 근데 이런 곳들 말고 미국으로 와라. 자본을 미국으로 다 가져오겠다. 그리고 중국을 완전히 골로 가게 하겠다. 이런 전략까지 저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 질문은 짧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을 디지털 금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내년도에 코인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께 가상자산 그리고 금 마지막으로 달러까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포트폴리오 좀 비중 구조를 나누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전설적인 투자자죠. 레이 달리오. 전 세계 최대 헤지 펀드 운영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내년도 전망을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을 했고요. 그게 바로 국채 투자하지 않겠다. 금과 비트코인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내년도는 인플레이션의 한 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미국이나 기타 주요 선진국들에서 더 지금보다 상승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질 수 있고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고 그러면 반대급부에서 주목받는 것은요. 금과 비트코인 같은 극강의 안전자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으로 치면은 뭐 지금까지도 계속 좋았지만 매그니피선트 세븐 주식들 같이 굉장히 투명한 그리고 좋은 전망들이 있는 주식들이 계속해서 잘 될 거고요. 그리고 알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중소형주 같이 미래를 좀 더 좋게 보고 어떤 리스크를 지고 투자해야 되는 것들은 계속해서 좋지 않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처음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암호화폐들 말고 비트코인만 선별적으로 집중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내년도 처음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 그 자체에 조금 더 집중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백훈종 대표와 함께한 소식들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백훈종 대표의 가상화폐 시장 전망 2025년도는 비트코인의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대 최대 불장이 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새해에도 충분히 긍정적이고요. 연준의 양적 완화 그리고 양적 컴퓨터 이슈가 있긴 하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원달러 가격 상승 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백훈종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는 2부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잠시 후 2025년도 경제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전에 김혜연 캐스터의 외신 소식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소셜미디어가 유해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검열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 FCC와 연방거래위원회 FTC를 각각 이끌 브랜던 카와 앤드루 퍼거슨은 소셜미디어가 특정 콘텐츠를 유해하다고 판단해 삭제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미국에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통신포미법 230조에 따라 자사 플랫폼에 올라오는 콘텐츠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는 특정 콘텐츠의 삭제 여부를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의미인데 그간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진보 성향의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보수 진영의 콘텐츠를 검열한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이 통신포미법 230조의 면책권을 약화할 계획인 건데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콘텐츠 관리에 나섰다가는 소송당할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소셜미디어가 받는 법적 보호를 없애고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복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서로 다른 규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자사 콘텐츠 관리 문제를 두고 중간에 끼인 처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소비자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콘텐츠를 보게 되는 인터넷 칸막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향년 100세로 별세한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의 국가 장례식이 다음 달 9일 워싱턴 DC의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엄수됩니다. 전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1월 9일을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은 모두 2025년 1월 9일에 미국 주식 및 옵션 시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 대통령 지미 카터의 국가 애도의 날을 기념하고 고인이 된 전 대통령에 대한 금융계의 존경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1977년부터 1981년까지 미국의 39대 대통령으로 재임했고 200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그는 민주주의, 공중보건, 인권 증진 등의 활동에 전념하는 조직인 카터 센터를 통해 인도주의 활동에 참여했죠. 9일 엄수될 국가 장례식에는 전현직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카터 전 대통령 생전에 그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가 첫 우주 도킹 임무를 위해 극궤도 위성 발사체 발사에 착수했습니다. 향후 미래 우주 사업 활동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번 임무에 성공한다면 인도는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이 시험에 성공한 네 번째 국가가 됩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현지 시간 30일 오후 10시 인도 우주연구기구 ISRO의 극궤도 위성 발사체 로켓이 인도 동남부 사티시 다완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발사 15분 후 관계자들은 이번 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 도킹 실험이라고 불리는 이번 임무는 각각 약 220kg 무게를 가진 소형 위성 2개를 고도 470km의 원형 궤도에 배치하는 것인데요. 각 위성은 미래의 인간 우주 비행 임무에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도킹된 우주선 간의 전력 전송도 시연할 예정인데요. 이는 우주 내 로봇 공학, 복합 우주선 제어, 도킹 해제 후 탑재 장비 운용 등의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다음 달 7일쯤 이런 일정이 시작될 예정인데 이번 임무는 위성 정비와 인도가 계획 중인 우주정거장 운영 등 미래 우주 활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월요일에 급등하며 1월에 평소보다 낮은 기온이 전망된다는 보도에 따라 52주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 웨더 코퍼레이션과 앰머스페릭 G2가 일요일에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 다음 달의 기온은 동부 지역, 그중에서도 특히 플로리다 일부 지역에서 평균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천연가스 2월 선물 가격이 19%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서부는 온화한 기온이 예상되는데요. 기상학자들은 이런 동부 지역의 추운 기온이 이달 중순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풍우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상당한 눈과 얼음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고 다음 주 중반과 후반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천연가스가 얼어붙는 천연가스 동결이 발생할 수 있고 천연가스 생산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최근 가정 난방에서도 천연가스 사용이 많아지면서 2월 선물 가격의 상승을 더욱 부추겼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현지 시각 30일 뉴욕 증시는 산타랠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도세의 영향을 받아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신들은 연말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세로 인한 하락이라고 대체로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뉴욕 증시 전반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테워치에 따르면 테슬라는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고등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70만 대 차량을 리콜했습니다. 이 여파로 주가는 3.3%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30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보잉이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벌어진 참사로 인해 안전 문제가 불거진 게 주가 하락의 핵심 요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연말 뉴욕 거래에서 92,0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뉴욕 시간 30일 오후 5시 21분 기준 1.3% 하락한 92,27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성공 투자 향해 출발하는 힘찬 첫걸음, 매일 아침 증시와이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이간 앵커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오은비입니다. 네, 벌써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봤더니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정치적으로 불안전성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글로벌적으로 좀 확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증시 안에서는 이 계엄 사태가 일어났었고 또 글로벌 증시 안에서는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는 특집 방송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를 되돌아보고 이 속에서 키워드를 잡아서 과연 내년에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올 한 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을 했던 그리고 관심을 가졌던 탑5 뉴스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미국 증시 안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던 뉴스 탑5 먼저 이수연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은비 앵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참 올 한 해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국내외에서도 그렇고요, 국외에서도 그렇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인 만큼 올 한 해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글로벌 증시부터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 정말 큰 이슈였었죠. 우선 트럼프 당선인은 일단 당선이 됐었고요.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정말 각주전을 벌여가면서 양 후보 간에 관련된 종목들 역시 오름세 그리고 내림세를 반복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M7, 매그니피센트 7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배트맨이라는 단어는 참 희소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M7에서 브로드컴이 추가되면서 이렇게 배트맨이라는 신조어가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앞서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내년도에는 불장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인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있을 건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섯 가지 미증시를 흔들었었던 큰 이슈들 가운데 세 가지 이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M7과 배트맨 살펴볼까요? 우선 브로드컴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브로드컴에 B를 추가해서 배트맨 이렇게 신조어가 탄생을 했는데요. 브로드컴의 CEO는 2027년 AI 매출이 600에서 900억 달러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도에는 더 좋은 그런 실적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올 한 해 엔비디아가 상승했었던 것만큼 브로드컴의 폭발적인 상승세를 예고하고도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업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메타 그리고
바이트댄스와 함께 할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탈 엔비디아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ASIC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브로드컴에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즉 주문형 반도체죠. 삼성과 SK 하이닉스에게도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 범용 CPU 그리고 브로드컴은 맞춤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서도 내년도 브로드컴의 상승세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AI 흐름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변화를 하고 있죠. 이와 더불어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더 무게추가 옮겨가고 있는데 브로드컴의 CEO는 유리 기판을 도입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고공행진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이슈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우선 구글이 양자칩 윌로우를 공개하면서 양자 컴퓨터는 거의 12월 내내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상승세를 가파르게 탔고요. 국내에서도 그 온기가 함께 물려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슈퍼컴퓨터 100해년, 이 100해년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100년, 100에 24승, 즉 계속된 이 거듭된 100년이 나오더라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단 5분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현존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는 프론티어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프론티어보다 성능을 크게 상회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2025년 CES에 처음으로 양자 컴퓨터 프로그램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2024년도 CES에서 기대감을 모았었던 AI와 AI 반도체 쪽보다는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쪽에 다시 한번 새롭게 기대감을 걸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젠슨왕 CEO를 비롯해서 구글과 IBM 그리고 아마존 웹서비스 모두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새로운 기술을 선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역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리콘 큐비트, 우선 기존에는 비트, 즉 0과 1만 있었다면 이번 큐비트 같은 경우는 0과 1을 동시에 쓸 수 있는 병렬족입니다. 실컴닷컴 랩을 출범시킬 건데 우선 여기서 CNBC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팅 시장에서 투기가 과열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투기가 과열되고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살짝 내림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증시가 낙폭을 보이더라도 그 속에서도 모멘텀을 찾고 있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다만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에 관련하고 있는 좀 계속된 부분들, 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모든 암호를 뚫는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최근 비트코인 조정의 빌미를 주기도 했습니다. 양자 내성이 뜬다. 우선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암호화 기술도 다시 한번 떠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일론 머스크의 오른팔, 이게 좀 잘못됐네요. 우선 트럼프의 오른팔로 잘 꼽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함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었죠. 모든 사업에서 수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전반적인 부분에서 섹터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지명되면서 더 큰 수혜를 받고 있고 그의 재산 역시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의 베팅한 이후에 한 달 사이 자산이 약 244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평가 역시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우선 1월 20일 그의 취임 이후에 더 큰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전기차 쪽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마의 400달러를 돌파했는데요. 현재 오늘 새벽 마감한 주가는 417달러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대 7,500달러 보조금 폐지에 찬성을 했는데 어떤 배짱이었을까요? 우리는 보조금이 없어도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현대차가 테슬라 충전 어댑터를 무료로 제공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주가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받았다라고 하면서 7% 넘게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주가는 4흘 연속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17달러 선에서 웃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로봇 쪽도 살펴보시죠. 우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출시입니다. 머스크는 20년 안에 사람보다 더 로봇 숫자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면서 로봇은 내년도부터 내부 사용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XAI 최근 60억 달러 투자금 추가 유치에 성공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식들 좀 전해왔었고요. 블랙록과 피델리티 그리고 모건 스탠리 등이 다수의 글로벌 IB들이 참여하면서 더 큰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습니다. 스페이스X 올해 131회 발사를 성공시켰는데 전 세계 수요 절반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주와 항공 그리고 인공위성 쪽도 함께 관련주가 오름세를 보여줬었고요. 로켓 재사용 기능성을 좀 확장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고무적이었습니다. 스타쉽 시험 발사 진전, 우선 진전이 좀 속도가 붙어지는 모습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 역시도 5G와 인공위성, 통신 좀 전반적으로 상승세 온기를 나눠 가졌습니다. 텍사스의 스페이스X 도시 건설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율주행입니다. 텍사스에서 로보택시 출시를 시작했는데 우선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트럼프가 정부 효율 수장으로 지명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에서 속도를 얻을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기대감 함께하고 있고요. 트럼프 인수위 자율주행 사고 보고 요구 조항을 폐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HBM4를 요청했는데 다만 이와 관련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상승률 내년도에 좀 수혜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엔비디아 퀄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노이즈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AMD와 함께 새로운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궜었던 글로벌 탑5 단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더 자세한 소식들 2025년도 글로벌 전망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이슈 와이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 시간에는 올 한 해 한국 더불어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짚어볼 예정이고요. 이 속에서 우리가 키워드를 잡아서 내년에는 과연 우리가 어느 관점으로 증시를 바라봐야 될지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시는 분은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그리고 ISL 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가장 먼저 일단 뭐 글로벌 증시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 한 해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잘 생각을 해봤더니 글로벌 그리고 우리 시장 안에서 하나로 키워드가 좁혀지더라고요. 네. 바로 정치적으로 좀 불안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먼저 미증시 안에서는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백악관 차기 주인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 전부터 했던 말이 이 관세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 관세로 인해서 이 미국 증시 안에서는 인플레이션 자극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가장 먼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보면은 미국 시장을 24년을 돌아본다면은 M7의 해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것들이 미국의 이제 이 경제 체력이 뒷받침이 되고 또 근데 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사실은 이제 금리에 대한 인하폭이 어느 정도 실시가 되면서 사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한 건 사실이지만 그거보다는 일단 기술주의 일단 펀더멘탈의 효율화 이것들이 더 부각이 되면서 인플레이션보다는 성장에 조금 집중한 랠리가 이어졌다.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과 논 USA가 좀 어느 정도 다른 행보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주가 수익률로 보자면은 뭐 탑클래스권 거기에 따라서 대만의 TSMC 향도 일단 대만 증시가 일단 상승하게 된 원인도 기술주가 한몫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요. 사실 내년 같은 경우는 일단 계속해서 이 통화의 완화 정책에 대한 흐름에서 본다면은 재정 적자가 11월 만에 17% 늘어나서 이 미국의 국가 부채가 한 36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니까는요. 미국의 재정 적자 그리고 국채 발행이 미국 10년 국채의 금리를 또 높이는 영향도 될 수 있고요. 악재는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지만 그것이 미국 시장에 대한 밸류 부담까지 이어질지 내년도에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클지는 저는 트럼프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더 크다에 좀 더 한 표 긍정적인 이슈가 더 강하다라고 저는 보는 게 해석이 맞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네. 네, 악재가 존재하더라도 그래도 트럼프가 1월 20일 본격적으로 백악관에 입성을 하게 된다면 그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긍정적인 시각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트럼프 정권 제대로 들어오고 나서 관세 정책 그리고 금리에 대한 정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미국 시장 안에서 인플레 우려감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인플레 우려는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책 자체가 바뀌는 거죠. 이제 보조금에서 관세로 바뀐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미국과 미국 이외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 우리가 한 가지 보면 트럼프 이슈 말고 트럼프 이슈 이전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에 대한 이슈 우리가 뭐 엔비디아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랑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내년에 이제 취임한 이후에 보조금 정책에서 관세 정책을 하게 된다라면 결국 미국 자국주의로 가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 내에서 현재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 탄력성은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반면에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그동안 이제 미국으로 들어감으로써 보조금을 받아서 미국과 한 몸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관세로 바뀌게 된다라면 이제 차별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여기에 이제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이 이제 파월 의장이죠. 파월 의장 같은 경우
마지막 이제 금리를 결정할 때 2025년에 금리 인하 결정을 4번에서 2번으로 줄이지 않았습니까? 결국 금리를 줄였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금리를 인하시키겠다라는 것은 미국 경제가 안정화되는 단계로 봤었습니다만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한다라는 것은 관세라는 게 무엇이죠? 우리가 100원에 들어왔던 것에 세금을 붙이면 120원이 되니까 결국 미국 내 인플레이션 자극 요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자극된다라는 것은 어떤 거죠?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파월과 트럼프와의 관계 이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파월을 임명한 게 트럼프 일기였었는데 지난 올해 대선 과정에 있어서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트럼프가 뭐 금리 인하하지 마라. 아니면 내가 다시 너를 또 임명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결국 선거 막바지 때 어떤 얘기가 나왔죠? 파월을 끌어들일 수 없으니까. 파월의 임기는 2026년까지니까 오히려 파월 후임을 임명을 함으로써 파월의 힘을 끊어놓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또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그런 얘기도 잠잠해졌어요. 결국은 지금 이제 내년 뭐 트럼프가 할 일은 지금 많기 때문에 오히려 파월과의 관계 설정은 취임 이후로 넘어가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이 볼 때는 파월과 트럼프가 얼마만 어느 선에서 서로 간에 타협을 하느냐. 그래서 금리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관세 정책에 대한 탄력도 다양스러운 것은 현재 지금 미국 내에서 상무장관이 관세를 점진적 추진론자를 이제 선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트럼프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선거 과정에 있어서 나왔던 그러한 강력한 말들이 정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순화되느냐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양스러운 것은 상무장관이 점진적 추진론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나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희망을 걸고 내년에 조금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트럼프가 이제 1월 20일에 백악관에 들어가고 나서 그동안 정말 강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이렇게 강하게 뱉더라도 사실 말만 이렇게 강하게 하면서 조금 위협을 주는 거지. 이제 이게 정치로 들어왔을 때는 보다 약해질 수가 있다. 이런 말 참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트럼프가 그 처음에 썼던 책 이름이 거래의 기술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1기 때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됐다가 지금 다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엔 구입해서 읽어봤는데 첫 마디가 그거예요. 난 거래를 즐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래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상대방 간의 거래를 제가 앵커님하고 어떤 협상을 할 때 네. 앵커님과 지금 이제 제로에서 한 3 정도의 협상을 하고 싶어요. 제 마음에. 그러면 3을 부르겠습니까? 5를 부르겠습니까? 저는 10을 부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5나 10을 부르는 거죠. 그런 식으로 5나 10을 부른 다음에 그다음에 얻어낼 거 얻어내고 만약 상대방이 받으면 땡큐인 거고 그렇죠. 최소한 양보할 거 양보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그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선거 과정에 있어서 더군다나 선거는 두 가지잖아요. 표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뭐 비트코인을 뭐 인정해주겠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보지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으로 어떻게 순화되느냐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도 선거 과정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왔다가 정책화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과거 1기 때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이 정책으로 된 게 불과 50%가 안 됩니다. 정확한 수치를 제가 좀 있는데 50%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라도 트럼프가 한 말보다는 순화될 거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관세를 한다 하더라도 당장 자기가 1월 20일 날 서명을 하겠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는 이제 우리가 좀 구분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심리적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매를 먼저 맞았다. 트럼프가 극단적으로 뭐 정말 60% 중국의 관세를 때리겠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한 것은 그거보다는 수순화적일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들었었던 거는 참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막상 이렇게 트럼프 2기 정권이 시작이 된다면 이것보단 조금 더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우리 시장 안에서도 영향을 줬던 것 중 가장 큰 하나가 환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고 또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이 12월 3일 계엄 사태 여파로 지금 상단은 1,500원 선까지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님, 사실 환율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안정화가 왔으면 좋겠는데 달러, 우리가 지금 1,500원까지 열어놨다라고 했는데 또 어느 쪽에서 1,600선까지 열려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환율 전망에 대해서는 대표님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보면 이제 트럼프 취임이 1월 20일 이제 그 이후에 1월 28일, 29일이 FOMC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트럼프가 지금 현재 통화 정책에 대해서 사실 고금리에서 굉장히 강도 높게 조금씩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임 이후에 FOMC가 열린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금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뭐 어느 정도 강도 높게 조금씩 이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심리적 흐름은 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국내 이 환율 같은 경우는 이 헌재 3인 임명에 대한 권한 대행이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 원달러 환율 급등이 일부는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뭐 국내 증시는 사실 지금에서는 정권에 대한 흐름 때문에 1,800선, 1,500선에 대한 돌파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생길 수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헌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전제 조건을 달았을 때는 1,500선이 그래도 고점에 대한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뭐 국무위원에 대한 뭐 탄핵도 있고 뭐 최권한 대행에 대한 흐름에서 본다면은 사실상 상단은 일정 부분 정해놓기보다는 저는 열어놓되 다시 안정화를 찾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일단 2월 말까지 좀 해석을 하자. 그래서 단기적인 급등이 있더라도 저희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환율의 흐름이다라고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급등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은 상단 자체는 1,500원대가 형성이 될 것이고 그래도 우리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의견까지 달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은 지금 이 환율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좀 위험한 구간에 좀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가 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좀 방송에서는 굉장히 좀 언급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글로벌 투기 세력들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환에 대해서 걱정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1,450원이 깨지냐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1,450원이 국민연금이 개입하는 마지노선으로 우리가 알려졌었던 상황인데 지금 1,450원 위에서 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제 김성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환에 움직이는 요소들, 환을 움직이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환율 움직임이 딱 정치적 일정과 같이 움직이거든요. 따라서 헌재라든지 아니면 주 정치인의 발언에 따라서 환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1,450원이 깨지면 그러니까 1,450원 위에서 환이 놀 때 가장 이제 걱정했던 게 뭐냐면 글로벌 투기 세력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글로벌 투기 세력들이 들어온다라면 이거는 뭐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1,450원을 막으려고 했던 국민연금에 들어갔던 뭐 속설에 의한 그런 돈들이 당장 녹아 없어져 버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양스러운 것은 그 환의 움직임이 우리가 정치적 일정과 맞받다 보니까 투기 세력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정치적 일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투기 세력들이 못 들어오는 거죠. 문제는 1,500원이 넘어가면 투기 세력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끌고 가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영국이 IMF를 겪었던 게 소로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IMF를 겪었던 게 태국 바투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약 4천억이 넘는 뭐 외환 보유고가 있다, 4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들이 볼 때는 금액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안정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환율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너무 가파르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환율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1,450원도 굉장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거죠. 속도도 가파르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몸이 약해져서 보약을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보약을 두세 봉지 먹으면 어떻게 되죠? 탈이 나는 거죠. 네. 천천히 보약을 먹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보약을 두세 봉지 먹으면 탈이 나는 것처럼 지금 이제 그런 형국이다라는 거죠. 빨리 지금 1,450원 밑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현재 이 1,450원, 1,470원에 대해서 투자자분들 일부는 여기에 수혜주, 피해주를 찾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교환 비율에 의해서 환율이 움직이게 된다라면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수혜주, 피해주를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일주일도 안 된 상태에서 오른 상태고 여러분들 지금 달러화 대비 약세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 하다못해 태국 바투화 대비해서도 우리가 좀 약해요. 위안화에 대비해서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수혜주와 피해주를 본다? 이것은 저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가치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환의 움직임은 투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환율이 올라서 수혜를 보면 환율이 떨어지면 그럼 피해를 보면 그럼 그때 가서 매도하실 수 있나요? 따라서 환율에 따라서 수혜주 피해주를 찾는 것은 중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의 모멘텀이지 단기간의 급등과 급락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겠다? 이거는 뭐 저는 투자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들이다라는 점도 분명히 좀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환율 자체, 일단 정치적 이 불확실성 빨리 해결되는 게 우선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 시장을 좀 돌아봤을 때 환율이 가장 먼저 상승부지를 찍은 게 8월이 아닐까 싶습니다. 8월에 엔캐리 트레이드 사태를 첫 번째 요인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12월에 BOJ 쪽에서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두 번째 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맞이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2월에는 결론적으로는 BOJ 쪽에서 동결을 했고 그렇고 이제 미국 같은 입장에선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를 2번 정도 단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내년에 BOJ가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그렇다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 내년으로 옮겨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단 지난 8월에 엔캐리 트레이드로 미국 시장 기술주 이제 밸류에이션 압박과 더불어서 급락세를 보였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일단은 일본이 지금 3회 연속해서 금리를 동결을 했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을 보면 일본에서 CPI가 한 2.2%. 그래서 일단 2%의 목표를 일정 부분을 웃돌았다는 점은 우려스럽지만은 그래도 워낙에 일본 금리가 이제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한 번은 올려도 된다는 상황은 일단 그 어느 정도 이제 오픈해 놓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 이제 차기 미국 정권 이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번에 원래 이제 일본에서는 금리 인상을 한번 하려고 했지만은 조금 어느 정도 흐름을 지켜보자. 뭐 임금의 인상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당장 보면은 엔캐리 자금 이제 청산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은 내성이 생겼다고 언론에서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은 막상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이 있었을 때 국내 증시가 이렇게 펀더멘털이 약한 상황에서 버텨줄 수 있느냐는 저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일단은 잡음이 있을 수 있다. 노이즈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사실상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잡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은 어떻게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엔캐리 트레이드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죠.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그런 거죠. 지금 현재 그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인상 때에서 돈을 빌려서 네. 글로벌 나라에 투자를 함으로써 거기서 수익을 얻고 그걸 다시 이제 돈을 갚는다. 그러니까 저리로 돈을 빌려서 다른 나라에 투자한다라는 개념이죠. 근데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그 실체를 정확하게 규모가 얼마까 있는 건 알겠는데 우리나라에 얼마, 미국에 얼마 이거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톰이나 존슨이라든지 뭐 나카무라 상이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 우리가 이제 금리를 일본이 처음 올렸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저는 대부분 빠져나갔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리를 0%에서 1% 금리가 되면 뭐 1% 금리 올린 게 뭐 얼마나 대단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금리가 100% 오른 거예요. 그렇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금리가 100% 오른 거예요. 그렇다면 투자 수익률을 따질 수가 없다는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고 우리가 이제 그 금리를 올릴 때 25bp씩 올리지만 그 퍼센테이지로 따면 초반에는 엄청난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거고 그 퍼센테이지가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보게 된다라면 이미 엔캐리드 입장에서 충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 또 한 가지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지금 일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화병이 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화병이 났죠. 거기서 우리나라에 굳이 투자할 요소가 있을까요? 따라서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선에 있어서는 충분히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미국 같은 경우는 쾌재를 부르겠죠. 아무리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내가 엔비디아나 테슬라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건 금리 올려라. 아무리 금리 올려도 나는 상관없다. 하루면 만회한다라는 부분들이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라면 자 지금 BOJ가 금리 인상을 한 차례 연기를 했으면 내년엔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야 조달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상태라면 오히려 그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를 엑시트하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익을 실현하고 차라리 돈을 갚아버리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충분히 현명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엔캐리드 자금은 오히려 미국 쪽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대신 김성원 대표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게 서로 국내에 남아있는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된다라면 지금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 취약한 상황에서
또 한 번 충격을 놓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엔캐리드 트레이드 자금에 대해서는 처음에 한번 충격이 왔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 있었던 자금에 대한 여지는 경계를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1차 충격과 같은 충격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증시 안에서는 자금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남아 있더라도 1차 충격과 대비했을 때는 현저히 적게 충격이 다가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장을 제가 한번 쫙 봤더니 글로벌 증시는 훈풍이 강하게 불었는데 아시아 증시 안에서도 우리 증시만 유독 좀 최하위권을 장악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우리 증시 유독 이렇게 부진했던 이유를 뭐로 꼽아볼 수가 있을까요? 뭐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지수 얘기를 할 때 뭐 지수의 영향도가 제일 큰 삼성전자의 부진이 사실 어느 정도의 지수 하락을 좀 이끌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우리가 본다면은 고환율 수혜주,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환율에 대해서 일단 어느 정도의 이익 기대감이 높았던 종목들이 몇 안 되지만 뭐 그 중에서 뭐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K뷰티, 그다음에 조선주, 일단 몇몇 개 전력주라든지, 그래서 일단 그거를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일단 이 심리적인 부진 역할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본다면은 펀더멘탈보다 지수에 대한 하락률이 굉장히 더 컸던 한 해가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PBR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역사적 PBR의 저점의 네. 흐름에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 심리적인 부분이 일정 부분 더 크게 작용을 해서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올해 증권사에서 예상치가 하반기에 뭐 3,000에서 3,100까지 우리가 봤는데 2,800선을 일단 돌파를 하다가 지금 2,400선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펀더멘탈도 펀더멘탈이지만은 아까 전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컸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하락률이 더 크지 않았나 해서 글로벌리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도 사실 수익률이 하단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보여진 것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흐름들이 굉장히 어느 정도의 부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뭐 내년도를 우리가 전망을 조금 본다면은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일부 바이오주들에 대한 흐름이 조금 더 우리가 어저께 장 막판을 보면은 네. 뭐 로봇주라든가 바이오주가 반등을 조금 이끌어주면서 마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내년도 흐름을 본다면은 그래도 국내 증시에서는 일정 부분 좀 그 증시를 이끌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 섹터들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그래도 좀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는 않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증시 일단 올 한 해 살펴봤을 때 삼성전자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성까지 더해졌는데 내년을 또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막 불안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으로 해서 좀 더 주도해서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유독 부진했던 이유와 내년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유를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올해가 부진했다라고 하는데 네. 8월까지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그래요? 그렇죠. 네. 하이닉스가 25만 원 갔었고, 그렇죠. 네. 근데 방산주 살아 있었죠. 네. 그다음에 온갖 그 제약 바이오들 다 좋았죠. 그 삼바가 100만 원을 뚫었죠. 120만 원까지 갔었죠. 그래서 올 상반기만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나고 나서는 굉장히 어렵지만 상반기까지 투자하고 거래를 딱 멈췄다라면 더할 나위 없이 해피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돌이켜보면 냉정하게 돌이켜보자. 올 상반기 때만 하더라도 반도체 관련해서 각종 테마주, 한미 반도체가 얼마까지 올랐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었던 것들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을부터 왜 이런 모멘텀이 꺾였느냐라는 걸로 봐야 올해가 냉정히 보이지 않느냐 싶어요. HBM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근데 가장 이제 아킬레스건이 김성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연기를 엄청나게 피웠지만 결국 HBM 지금까지 못 해내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결정적인 결정타였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8만 전자, 7만 전자, 5만 전자까지 떨어지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이면서 하이닉스는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확 됐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한 대 더 때린 게 이제 정치적인 이슈까지 됐다라는 거죠. 가장 큰 또 한 가지 이유는 외국인의
무차별적인 매도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올 한 해 내내 매도를 했다라는 것이 하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매도를 할까요?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냉정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뭐 국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경제 성장률이 2%에서 3%를 가고 있는데 이거는 혹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저처럼 뚱뚱한 코끼리가 뛰어가는 미국인데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는 코끼리가 기어가는 게 아니라 납작 엎드려가지고 1%도 지금 어렵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부각된 게 올 하반기였다라는 거죠. 그 전에도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팔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공매도의 금지도 원인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네이키드,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들어오지는 않아요. 결국 롱숏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생과 연계를 해야 되는데 결국 공매도가 금지되다 보니까 롱숏 펀드 자체가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삼성전자가 6만 전자에서 바닥을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좀 팔기만 하죠. 못 사죠. 과거 같으면 나름대로 롱숏 펀드와 연말 배당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었는데 롱숏 펀드 자체 구성이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존에 있었던 포지션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황이 올해 내내 이어졌다라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오늘 이제 확정된 뉴스가 나왔어요.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31일 날 공매도 제기하는 일정이 자세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공매도가 이제 시작되면 뭐 약한 부분들 공매도를 때리긴 하겠습니다만 물론 공매도에 대한 생각들은 뭐 시청자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공매도를 하는 이유가 긍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그 전에 들어올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유동성 공급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공매도가 하는 역할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봐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제 정치적 일정이 아무리 빨라야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아무리 여름까지는 좀 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1차, 2차라는 거죠. 일단 지금 현재 국면이 마무리되고 그다음 국면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이 만들어지려면 내년도 벌써 다 그냥 허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면 일단 키가 없는 상태에서 과연 무엇을 매수할까요? 저는 지금 제 개인적인 고민이 뭐냐면 주가가 싸다라는 데에 대한 생각은 들어요. 충분히 들고 과거 이제 우리 이런 정치적 일정이 있은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었던 사례에 대해서도 충분히 학습 효과는 있습니다. 그때 당시와 지금이 다른 건 뭐다? 그때는 경기가 살아 있었고요. 지금 경기가 죽어 있는 상태죠. 그럼 무엇을 사야 되지? 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격 메리트가 지금 사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김성훈 대표님 얘기하신 종목들 있어요. 뭐 조선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있는데 그 가격 메리트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2021년과 2022년에 저는 그 데자뷰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동학개미운동 이후에 2020년 우리가 굉장히 좋았고 2021년 줄곧 우리 주가가 빠질 때 미국 증시가 올라가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 증시를 갔었다가 2022년에 다 어려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형국이 내년에 상반기에 일어날 가능성도 지금은 현재 약간의 대비를 해야 되겠고 단 한 가지 희망. 내년 상반기 때 정치 일정이 끝난다라면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나온다라면 주가가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특성. 선반영. 그러면 바닥을 찍는 징후가 내년 1분기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대해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일정에 대한 선반영, 그러니까 최악의 국면인 상황에서 선반영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 1월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내년 지금 현재 153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그 배당이 4월 달이니까 네. 그런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조금 내년 1분기 이후에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년 1분기 이후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기대감 한번 가져가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우리 증시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종목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참 삼성전자 다사다난했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사실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춥지만은 않았을 때 이 퀄 테스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되게 주요 고객사에서 중요한 통과 과정을 거쳤다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 증권사 안에서는 그 기업은 엔비디아고 퀄 테스트가 거의 다 통과가 끝났다라는 기대감에 삼성전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 틈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외국인 물량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이 삼성전자가 다시금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이슈가 필요할까요? 일단 보면은 뭐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숫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뭐 이번에 3분기도 9조, 이번에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들 예상치가 조금씩 하향되기는 했지만은 하단을 보니까 이제 7조 5천억 원 정도가 최하단인데 네. 뭐 작년의 실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제 좋은 실적을 냈고 내년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33조 수준을 예상을 하는데 저는 그 문제점은 뭐냐면 파운드리 쪽에 적자 흐름이 지속된다는 문제점에서 분사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자립이 가능할 때 또 분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삼성전자만의 이 본질적인 가치를 좀 높여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를 봤을 때는 사실 뭐 젠슨항 같은 경우도 엔지니어 출신. 그래서 네. 지금 보면 삼성전자도 뭐 전문 경영인 관련돼서 엔지니어들의 출신들이 좀 더 이제 업무적인 파악이 좀 더 중요하고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리더십에 대한 구축이 다시 한번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뭐 일단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래도 틈새 시장을 좀 더 빨리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브로드컴이 이번에 좋은 러브콜도 보냈잖아요. 그래서 네. 주문용 반도체 시장의 캐파가 이제 조금씩은 더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 시장을 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뭐 동일하게 좀 뭐 주문용 반도체에서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간다면은 이번에 이 좀 뒤처졌던 이 HBM의 흐름을 조금 더 빨리 좀 쫓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일부는 마련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역시도 보조금이 뭐 예상보다는 좀 축소되긴 했지만 6조 9천억 정도 보조금을 받아놓고 미국의 생산 이 시설을 계속해서 이제 좀씩 미국에 좀 도움이 되게끔 늘려나간다면 잘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미국 트럼프 이제 그 취임 이후에도 좀 삼성전자의 어느 정도 거래적인 역할이 좀 더욱더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한 가지 넘어가야 될 점은 사실 CEO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2월에 있는데 그것이 좀 빠르게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CEO 사법 리스크 2월에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첫 번째 관문은 어느 정도 넘어설 것이고 또 브로드컴에서 러브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시에 보내왔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집중도를 높여서 우리 두 기업들이 세계 1위가 됐으면 사실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감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삼성전자 반등의 요인 어떻게 꼽아볼 수 있을까요? 펀더멘탈적인 거, 기업적인 부분은 김성훈 대표님이 잘 설명하셨다라고 봐요. 근데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라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저는 희망을 걸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펀더멘탈로 보면 주가가 좀 낮은 수준이에요. 근데 결국 못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수급이 안 따라온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니다라면 외국인들이 룸을 비워놓은 상태에서 다시 룸을 채울 때까지 일정 부분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아니에요. 당장 지금 1월 2일부터 룸을 채워넣을 수도 있어요. 그게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특징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산다라는 것은 삼성전자의 본질 가치에도 집중하지만 한국물을 산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이제 그 펀드멘탈과 관련된 부분들은 김성훈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될 부분들이라고 봐요. 근데 이거와 무관하게 외국인들이 그냥 한국으로 사고 싶다라면 삼성전자를 물밀듯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건데요. 하나는 이제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롱숏 펀드를 하게 된다라면 제일 먼저 삼성전자, LG엔솔, 현대차, SK하이닉스를 채워 넣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패시브 자금이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환율이 지금 1,470원, 80원인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안정이 돼서 1,400원대까지 들어온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앉아서 25bp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이 뒤로 밀려날 때는 지금 외국인들이 못 들어요. 근데 환이 다시 밑으로 내려올 때는 이거는 외국인들에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가만히 삼성전자가 53,000원에 있다 하더라도 1,480원에 들어와서 1,400원에 팔고 나가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요소들을 보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흑백은 뒤집으면 흑이고 뒤집으면 백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환율 우위한테 흑이지만 그게 밑으로 내려올 땐 또 백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볼 때 펀드멘탈 요소도 있습니다만 그 외의 요소들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룸 자체가 열려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좀 갖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7만 원 이상이냐라는 부분들은 좀 논외로 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6만 전자까지에 대한 가능성은 일단 열어놓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들어오는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7만 전자까지는 아직은 퀘스천 마크가 찍혀 있고 6만 전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지금 증시를 봤을 때 뭐 상대적으로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주도했던 섹터들을 한번 꼽아보자면은 가장 먼저 뭐 식료품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조선도 있고 꽤나 다양하게 자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우리 시장 안에서 이 2025년을 이끌어갈 섹터 어떤 걸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전체적인 흐름, 올해 이제 연말에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를 보니까 네. 국내 증시는 온리 K가 굉장히 좀 힘을 받았던 한 해가 아닌가.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구나. 국내 섹터들도. 그래서 독보적인 이 성장 전략을 가진 보유한 기업들이 경제가 둔화된다고 한들 이런 업황이 어려워져도 혼자만의 힘으로 이 먹고 살 수 있는 자생 능력이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잘 선별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도 우리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탑픽은 당연히 뭐 네이버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4분기 당장 우리가 지금 다음 달에 4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를 하기 때문에 네. 관련돼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또다시 한 5천억 원 정도를 넘어설 걸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분기당 최대 실적 예상하는 뭐 네이버를 손에 뽑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니까는 바이오주들 반등에 힘입어서 아까 우리 차 소장님도 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수 있는 그래서 이 4공장, 5공장까지 예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이제 이 관련돼서 이 바이오시밀러 6종을 출시를 하면서 이 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점. 그리고 미국과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가이나 관련돼서 이제 뭐 정책적 이슈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일단 제약 바이오 흐름들은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 쇼크를 일단 받아 넣어서 선반영을 받아 넣더라 거품이 일정 부분 좀 빠져서 펀더멘탈 중심으로 온다면은 뭐 셀티온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를 중심으로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만의 강점을 찾을 수 있는 K뷰티에 대한 흐름은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 또한 여기서 엔터주들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해외 비중에서 고환율에 따른 수혜주들에서 본다면은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하이브가 해외 매출 비중 봤더니 지금 벌써 올해 3분기 기준으로 거의 60%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 비중이 많은 뭐 농심도 한 40% 넘어섰고 해서 삼양식품은 당연히 한 80% 가까이 되지만 그 이후에 제2인자 자리를 놓고 뭐 가축정을 벌일 수 있는 종목들도 한번 뭐 소외주로서 반등폭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도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서 본다면은 충분히 또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조선, 뭐 엔터, 화장품 그리고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연말에 반등폭이 어저께 강했던 AI 로봇과 관련된 뭐 챗 GTP를 활용한 또 휴머노이드 개발에 좀 가속화될 수 있는 내년 정도가 좀 집중이 돼야 될 종목은 로봇 섹터가 좀 더 강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꼽아주셨습니다. 지금 뭐 소프트웨어, 바이오, K뷰티, 엔터주까지 내일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진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 줄 몰랐습니다. 소장님의 의견도 빨리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장님은 내년 어떤 쪽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큰 흐름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움직였다라면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제 전력과 관련된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좀 강하지만 근데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설치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 인프라라는 것은 제가 이제 올해 내내 이제 얘기했던 것은 상반기 때는 하드웨어를 보고 내년에는 전력 인프라를 보자. 왜냐하면 올해부터 전력 인프라에 대한 어떤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내년부터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변압기라든지 전선 관련주들에 대한 것은 지금 주가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주가가 높은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싼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인 흐름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오히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각축이 일어날 것으로
것으로 보여져요. 뭐 여러 가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은 거기 때문에 근데 노이즈들을 일으킬 때마다 돈을 버는 건 누구죠? 뒤에서 전선을 대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청바지 업체가 HBM이었다면 내년도에 청바지 업체는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그 청바지 업체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내년에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들이죠. 자국 방위비, 그러니까 GDP의 5%를 방위비로 쓰라는 거죠.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가 폴란드에 우리 공장이 있고 이게 나토와 연계돼 있다는 거죠. 따라서 방산주들이 지금 현재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황이고 이것들이 구체적인 매출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몇 가지들 또 김성 대표님 얘기하신 것들도 저는 이제 긍정적이지만 거기서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이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내피셜이지만 내년도에 현대차 그룹이 승계구도와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요. 세월의 힘을 못 이기겠죠. 그래서 작년부터 이런 승계구도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비스가 현재 지금 특별 3년 배당한다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그 승계구도, 그러니까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그럴 때 과거 삼성 같은 경우 우리가 3년 동안 특별 배당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대차 그룹에 대한 관심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전력, 현대차의 승계 구조까지 내년에도 좀 주목해봐야 될 이슈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KM 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그리고 ISS 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올해 출발 증시와일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 2025년에도 서울경제TV 더 알찬 방송으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